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북한은 김정은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막기 위해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수많은 탈북자들이 생지옥이라 말하는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한 한 탈북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는 북한의 속내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황호택이 만난 사람에서는 37년 전인 1977년부터 온 국민의 아침을 열어주던 국민체조를 만든 유근림 전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 국민체조 탄생 비와 함께 건강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일요일 아침을 여는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정선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열차가 고장나 6시간 가까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복구를 위해 투입한 다른 기관차와는 충돌까지 일으키며 승객 일부가 다치기도 했는데요. 승객들은 허술한 사고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동현 기자입니다. 철로 위에 기차가 덩그러니 멈춰서 있습니다. 열차 안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민둥산역 부근에서 열차가 멈춰선 건 어제 오후 6시쯤. 오후 5시 반 아우라지역을 출발해 청량리역을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전력 부족으로 30분 만에 멈춘 겁니다. 사고 직후 복구를 위해 다른 기관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설상가상으로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기관차를 이제 연결했는데 또 이 열차도 빗길에 이제 미끄러지면서 충격이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열차가 투입돼 복구 작업은 계속됐지만 코레일 측은 밤 10시쯤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며 승객들을 버스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장난 열차 안에서 4시간 넘게 대기한 승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기다리다 나중에 한 10시 되니까 그때서야 버스로 이동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책임자는 일루절로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복구 열차와의 추돌 사고로 승객 166명 가운데 20여 명은 넘어지거나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어제 오후 중국 중서부 쓰촨성에서 규모 6.3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6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쓰촨성은 2008년 5월에도 대지진이 일어나 8만여 명이 숨진 곳입니다.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런 진동에 놀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도로 위를 지나는 자동차도 행인도 진동에 따라 기울어집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중국 중서부 쓰촨성 항딩현에 규모 6.3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70대 노인이 건물에서 떨어지는 파편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등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던 시민들이 한데 엉기며 6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전기 공급과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행됐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진이 계속돼 주민 5만 5천여 명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쓰촨성 당국은 비상 대응 수위를 최고로 높이고 의료진과 구조팀을 파견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이제 나이 30을 간 넘은 북한 김정은이 당과 군 간부들에게 패배주의에 빠져 우는 소리만 한다며 채찍을 들었습니다. 버럭정은, 호통정은의 통치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강은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포사격 현지 지도에 나선 김정은. 부대 시찰에 나설 때마다 대부분 만족하셨습니다로 나오던 김정은의 반응은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전투 사격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을 잘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구분대의 싸움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고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김정은의 불호령 이후 군단장은 물론 부대 간부 167명의 계급이 강등됐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비행장에 가서도 김정은은 설계가 마음에 안 든다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설계가들이 건축에서 주체성, 민족성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고 핵이라는 당의 건축미학 사상을 깊이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엔 수산사업소를 찾아 공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도 당 간부들에겐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우는 소리만 하며 당 정책을 말로만 외우는 사회의 일부 단위들과는 달리 40일 잠행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민생 현장과 부대 시찰에 나서며 젊은 지도자의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정은. 포상과 칭찬을 쏟아내면서도 이따금씩 채찍을 들며 군과 당의 충성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북한노동신문도 김정은의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 밑에 김정일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풍만한 열매로 맺혔다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 집중 분석해보는 주간 이슈 토크. 이번 주는 강명도 경민대 교수, 요덕 수용소 출신인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그리고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이슈 토크 그 첫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지난 19일 그 유엔 총회 제3인권위원회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결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핵실험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역시 최고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나요? 예, 그러니까 유엔 인권위에서 2003년도부터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유엔 3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마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그 김정은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를 그 국제사법재판소, 그러니까 ICC에 해부하는 것을 이제 골자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이제 그 수령의 권위와 위신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하. 수령의 권위와 위신이 바로 이제 범죄자라는 어떤 딱지가 씌워지면서 예.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번 그 상정안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로비를 했습니다. 예. 근데 끝내 그게 무산됐고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통과가 되는 바람에 북한 지도부가 거의 멘붕 상태가 아닌가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식들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쨌든 유엔이라는 공식적인 그 세계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엔에서 김정은과 그 일당은 소위 반인도 범죄 집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번 유엔 인권 결의안의 중심에는 역시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리에 나온 요덕 수용소 출신인 강철환 대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수용소에 살다가 탈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뭐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 옛날부터. 근데 지금 왜냐하면 이 정치범 수용소가 바로 인권의 불모지고 예. 인권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또 정치범이 있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이나 이런 3대 세습을 이 독재를 이어가는 김정은에서는 가장 이제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범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없다고 계속 주장하거든요. 예. 정치범이 없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고 하는데 실제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제가 있을 때는 11개가 있었습니다. 예. 예, 제가 95년도 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에 대해서 이미 95년도에 책에다 낱낱이 밝혀놨거든요. 예. 어떤 관리소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겠고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 수용돼 있는지를 다 이제 써놨는데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 복지국가처럼 북한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바로 인권 사각지대, 정치범이라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지 않고 가는 데가 바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권 사각지대라는 것, 인권의 불모지라는 것이 요실히 보여주는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근에 우리 통일부가 예. 북한 전체 수용소 면적이 우리 서울시 면적의 2배 정도 된다. 예.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 실제 북한에 이 정치범 수용소가 만들어졌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현재 몇 개나 남아 있고 이 안에 정치범이 몇 명이나 수용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 11개 수용소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주로 이제 북중 국경 지역이 한북도, 뭐 해령, 종성, 원성 이 일대에 수용소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옛날에 중국이 뭐 사회주의 국가일 때는 굉장히 이제 그 북중 국경이 안정지대였는데 중국이 개혁 개방되면서 수용소가 굉장히 좀 위험해지기 시작했죠. 아하. 그래서 이제 종성, 원성 수용소를 폐쇄하기 시작했고 예. 작년에 바로 이제 해령 수용소, 예. 북한 최대 수용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거기가 이제 폐쇄가 되면서 상당수의 수용소가 없어졌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수용자가 축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자들은 이제 그 내륙으로 옮겨지면서 그 기존에 남은 수용소들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화성에 있는 그 화성 수용소 예. 여기가 더 확장이 됐고요. 또 함경남도 여덕에 있는 여덕 수용소가 굉장히 또 확장이 됐고 또 개천 일부도 확장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유성으로 보면 다 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중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수용소 개수는 줄었지만 수용소 수용 인원은 아마 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20만 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김정은 3대 세수범에서 공포 정치를 하면서 장성택과 같은 사람들을 처용하면서 예. 수용소 인원이 상당히 더 많이 불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직 너무나도 이제 수용소가 꽉 차서 더 잡아올 수 없어서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가 북한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송지영 아나운서는 북한에 있을 때 정치범 수용소를 가본 적이 있다는데 어떤 경위로 가봤고 가보니까 실제 분위기가 어때요? 아니, 저는 정치범 수용소 가본 적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함경북도 종성 쪽에서 한 100리인가 150리 들어가면 그 동포 쪽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갑자기 뭐 미국에서 뭐 타격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 수용소를 일주일 만에 퇴거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탄광 기업적인 노동자들 갑자기 500명을 뽑아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강제로 이송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 만에 거기가 갑자기 이제 어떤 탄광 마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삼촌이 거기 갔는데 예. 갑자기 살기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와보라 해가지고 예. 제가 94년도에 그 동포리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근데 죄수들을 얼마나 빨리 옮겼는지 그 김치움이라고 하는 반터굴집이 있고 그 앞에는 그 김치움 같은데 감자가 다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옥수수 포대본과 옥수수 알이 이렇게 왕뚜껑이 같은 이렇게 손톱눈보다도 더 큰 옥수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얼마나 빨리빨리 옮겼는지 그걸 다 미처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먼저 이주된 사람들이 그냥 이게 내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감자고 옥수수 그래서 가봤는데 뭐 잣나무에 잣도 이만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집을 보면 반터굴 집입니다. 아하. 보니까 절반은 그러니까 3분의 1은 땅에 묻혀 있고요. 예. 그냥 3분의 2가 이제 밖에 나와 있는데 그걸 반터굴 집이라고 하는데 그냥 집들이 땅거미 집 같아요. 예. 그런 마을들이 쫙 있는데 일반 사람들을 이주시키다니까 다 헐고 뭐 다시 뭐 새로 문화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보니까. 예. 제가 가본 거나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뭐랄까 이제 석탄이 많이 나왔는데 예. 그 사람들을 얼마나 거기가 그저 반짝반짝합니다. 그냥 그 석탄 덩어리도 그좀 물이 재 있고 예. 그 사람들만 이주시켰지 그 사람들이 살던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탁 보니까 나는 이게 딱 무슨 뭐랄까 이제 불모지 그런 심신상골의 무슨 어떤 마을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용소를 가봤던 건 아니고 네. 수용소가 철거한 직후에 네. 그 현장을 가봤던 것인데요. 그런데 요덕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왜 여기에 끌려왔는가 이유를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덕 수용소 출신인 김영순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갔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정치범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수용소에 끌려가는 이유가 되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그 끌려가는 사람들이 부류가 세 부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첫째 부류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58년도 북한에서 이제 주민등록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지주 자본가였던 사람들 그리고 국군을 도와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장 반동 악질로 봤거든요. 그걸 분류해놨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 본인들은 다 총살됐고 본인 그 가족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 1차 대상으로 끌어간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종교 탄압이 북한에서는 58년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도 계속 탄압해왔지만 완전히 종교를 탄압한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아주 없애버리고 다 탄압한 것이 58년도 기점인데 그때 이제 너 하나님 믿을래 우리 당과 수령을 믿을래 해서 아멘한 사람들을 몽땅 죽여버리고 그 가족들 그러니까 월남자 가족과 기독교 목사 장로 기독인들 가족들을 18호 관리소에 제가 가보니까 18호 관리소의 부류가 70~80%가 월남자 가족과 종교인 가족들, 기독교인 가족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는
고위층 내부에서 고위층에서도 김일성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58년도 8월 종파, 68년도에 10월 종파해가지고 반체제, 김일성이 독재에 반대했던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고위층들이. 이 사람들은 다 초용됐습니다. 뭐 실례로 박헌영이 같은 사람들, 최창희 같은 호봉학 이런 사람들은 다 초용이 되고 박금철, 김도만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건 김일성 조작 선집에도 나오는 겁니다. 반당 반영병무자들을 초용했다는 걸 나오는데 이 가족들과 친척들이 몽땅 정치범 형사에 갔습니다. 예, 이런 부류들이 가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 본인은 총살됐고 가족들이 가니까 가족들은 왜 가는지도 어린 자식들은 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종일 3대 세습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 그 가게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 그 가게에 대해서 가깝게 그 이제 뭐 비리를 알았던 사람들은 김영순 씨는 뭐 송혜림이하고 가까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잘 그 내용을 너무 잘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최고 존엄의 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몽땅 죄가 있던 없던 다 정치범 형사로 보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덧붙이면요. 그 60년대, 70년대 때 한 10만의 제일교포가 또 북한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제일교포들은 일본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자본주의 물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자본주의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또 상당수의 제일교포가 또 끌려갔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가 굉장히 또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예. 또 탈북에서 뭔가 이제 그 잡혀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또 대거 수용소로 좀 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 외교관이었던 고영환 씨, 예. 이 고영환 씨도 보위부 직원한테 아프리카에서 납치돼서 평양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 자기가 그걸 눈치채고 이제 탈출해서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쓴 그 평양 25시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외교관 중에는 남한 외교관하고 국제위에서 만나서 잠깐 한 1, 2분 얘기한 것 같고 트집이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간첩으로 몰기가 상당히 쉬운 거죠. 그건 뭐 예. 한국 사람을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원칙이거든요. 예. 한국 사람 일체 만나지 말라. 만날 일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만나게 하지 혼자는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럼 간첩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게 또 대사관에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성과를 또 과장합니다. 또 위에 보고할 때. 뭐 간첩인 것처럼 뭐 남조선에 매수된 거, 우리 한국에 매수된 것처럼 과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보고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과가 있고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려가는 외교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유엔이 정치범 수용소를 문제 삼아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는 몇몇 탈북자들의 조작이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개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탈북자를 중심으로 북한 수용소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탈북자 신동혁 씨는 누구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난 이래도 만난 때를 죽이려 하신다. 이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기억나도 말고 당이 그냥 이런 거. 어느 날 북한이 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아버지, 심지어 이웃들까지 동원해 누군가의 말이 거짓이라 증명에 나선 것. 북한의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은 도대체 누굴 향하고 있는 걸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 심판대에 한 발짝 다가선 북한의 인권 실태. 이를 가능하게 한 인물이 있다. 바로 수용소 인간이라 불리며 북한 인권 실태 고발의 상징적 존재인 북한 인권운동가 신동혁 씨다. 수용소 안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살아야 될 사람들, 한마디로 짐승이기 때문에 매일 고문과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던 그는 참혹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을 일상이라 여기며 무려 23년을 공포 속에서 살았다. 존재 자체만으로 북한의 비인간적인 인권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치범 수용소 없었습니다. 신동혁,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적도 없고 강간을 저지른 파렴치 아니다. 무엇된 짓이라 무엇된 짓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범죄 엄마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하지만 신동혁은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북한의 주장을 SNS를 통해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북한이 주장을 반박하는 신동엽 씨 본인의 개인의 직접적인 증언이 나와야만 이것이 진실로 확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약점 잡힌 북한의 꼼수일까? 아니면 그의 과장된 거짓말일까? 북한 인권 실태 고발에 앞장선 신동엽. 그를 둘러싼 논란 속 우리가 진짜 들여다봐야 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 신동엽 씨의 책, 영어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동아시아 특파원 블레인 하든이 쓴 책, Escape from Camp 14이라는 그 책이 24개국에서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 이 신동엽 씨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표창을 받은 남녀, 이 표창 결혼을 한 남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23살까지 정치범 수용소에서만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표창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그 수용소라는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그 신동엽 씨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예. 북한에 수용소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북한 말로 수용소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관리소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수용소라고 하게 되면 완전 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혁명화구역은 여독 수용소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혁명화구역 출신들이 많이 이제 탈출했고 이제 그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근데 그 신동엽 씨 같은 경우는 완전 통제구역, 그러니까 14호 관리소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이제 지역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정치범 수용소 출신 가운데 완전 통제구역을 경험한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명철 씨. 이 사람은 이제 해령 수용소에서 경비병을 지냈던 사람이 있고, 그 두 번째가 이제 개천 수용소 이제 신동엽 씨가 있겠죠.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9살 어린 나이 때 수용소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기 때문에 그 강제 노역을 했던 그 징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가 막 뒤틀려 있다든지, 뭐 한쪽 팔이 굵다든지, 저도 이제 한쪽 팔이 굵습니다. 왜냐면 도끼질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동엽 씨도 몸을 보게 되면 오랜 강제 노역에 시달린 그 흔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그 감정 의사가 한번 신동엽 씨를 진단을 쭉 해봤는데, 예. 그 이제 몸에 난 상처들이 이제 고문에 의한 그 흔적으로 이제 다 이제 판정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안명철 씨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이제 완전 통제 구역에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동엽 씨하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해보니까 완전 통제 구역에서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 같은 것들이. 예. 그래서 대화해본 결과가 맞다는 그 결론을 내렸고, 아마 우리 국정원도 아마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신동엽 씨를 북한이 이렇게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 신동엽 씨가 경험한 그 완전 통제 구역의 최초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예. 이걸 무너뜨려야 북한이 이제 그 반일 범죄자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가 날조됐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걸 아마 주장을 하기 하고. 위해서 저들이 지금 총력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수용소에서 내에서는 지금 이 옆에서 경험자인 강철환 씨도 증언하다시피 이 고문,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이 반인권 유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끌려간다는 공포가 있습니까? 알고 있을 뿐더러 거기에 끌려가면 인간 이하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서 들은 말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 온 가족에 가니까 말 한마디 조심해라. 그냥 그게 저희 어머님이 그냥 하던 말씀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끌어가는 게 북한의 현실이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못 사냐, 수령을 잘못 만났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그 가족은 어느 날 새벽에 트럭이 와가지고 다 실어갑니다. 아하. 그런 말을 해도 이제 실어가고, 뭐 남조선 뭐 TV를 좀 뭐 이제 방송을 봤다고 해도 뭐 잡아가는 게 북한인데, 그 안에서는 이제 인간 이하의 별난 짓이 다 벌어지죠. 거기에 처녀들이 가면 처녀들은 그냥 인간 이하의 그냥 그 뭐 간부들이 이제 몸종이랄까, 그런 놀이개 같은 삶을 하고, 그런 수기를 여기 와서 이제 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끌려갔다가 이제 또 이제 혁명화 구역에서 해방돼서 어쩌다 보니까 북한 땅에서 살기 싫다 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수기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북한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만 해도 북한의 정치범 이야기 하면 울던 아이도 뚝 끊는 거죠.
거기에 끌려가면 이제 교화소하고는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도 북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용소에 끌려가면은 한 번 끌려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우리 강철환 씨 같은 경우에는 요독 수용소에 있다가 석방됐다가 탈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여독 수용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도 그 제일교포 경우는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교포들만.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계속 북한에 제기해가지고 또 돈두겠다가 바치고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서 나온 사람이 20년 만에 나온 강희택,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강희택이라고 총진 정치범 수용소에 20년 동안 복역하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일본에서 상당한 갑부인데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김종일한테 바치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낙타봉 식당까지 총진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 친구인데.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강철환 씨 같은 경우는 완전 통제국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일교포들에 한해서 뭐인가 좀 해명되다 이거 정치적으로 또 활용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에게 당과처럼께 충성하고 너희 이 왜 보내냐면 민단 저청년에 있던 사람들이 민단에 넘어가는 시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민단으로 자기 신분을 바꾸는 거 상당히 많아졌는데 예. 그때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친척이나 자녀들을 몽땅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그게 너무 청년 일본에서 그게 또 너무 많이 이제 반란이 의견 문제가 생기니까 불만 불평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를 내보내줘 가지고 이렇게 또 당과수 이렇게 다시 충성을 하면 내보낸다는 그런 분이 우리 아마 그런 케이스로 나온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예. 그래도 강철환 씨 같은 경우는 여독 수용소는 혁명화 구역이 있고 일반 이주 구역이 있는데 영원히 못 나오는 구역이 있는데 그나마도 정말 살아나와서 다행이었고요. 북한에서도 강철환 씨 보고 수용소에 없었다는 말은 안 합니다. 제가 18호 관리소에 제가 혁명하러 저도 가 있었기 때문에 18호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는 이자도 말했지만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지 않고 관리소라고 합니다. 관리소. 이 관리소는 영원히 못 나오지만 재판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 분류하고 국가보위부에서 분류해가지고 보내는 데가 바로 이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다 정치범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까도 제가 다 좀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긴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국가보위부가 관리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사회안전부가 관련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천 수용소 같은 경우는 가장 사모판 그 관리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진짜 정치범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김병화가 자살한 다음에 다 가족들이 거기 갔고 유장식이라고 아마 우리 앵커님도 아실 거고 주관님도 아실 겁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때 대남 비서했던 유장식이라고 있습니다. 김용주하고 우리 한국의 이제 대화 파트너였던 유장식이 있는데 유장식이 가족 유장식이 다 14호 관리소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 14호 관리소에서 진짜 살아남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표창결이 뭐인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왜 했냐. 너희는 반당 반혁명 분자들이기 때문에 총알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기름 한 방울 남을 때까지 그냥 영원히 광산 탄광에서 일하다가 그냥 말라 죽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거기서 왜 표창을 시키냐. 그래야 열심히 일하고 말라 죽을 때까지 일하지만 열심히 일해야 우리도 장가. 그건 장가 개념이 아니고 이게 참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기 하지만 짐승과 같은 생활하기 때문에 뭐라 할게 그런 걸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표창연결함. 너희가 이렇게 당과 여기서도 잘하면 그래도 결혼이라도 시켜준다는 목적이지 그 결혼을 시켜가지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동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거 신동용이를 무너뜨리려 해서 신동엽 씨가 14호 관리소 가장 악질적인 가장 가혹한 수용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북한은 이걸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걸 한번 하는 거죠. 북한의 주장을 검증해 보죠. 아니 근데 북한의 검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14호 관리소가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신동엽 씨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국제기구에서 고발해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출범에도 기여했는데요. 그는 UN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신동엽 씨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산 적이 없다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신동엽 씨 아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평안남도 개천시 외동리 14호 수용소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범 수용소 없었습니다. 인물 자체는 아마 나아가지는 없을 거다. 그때는 아파서 그랬으니까 내내 심장도 그러죠.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단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근데 저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지금 저 신동엽 씨 예. 아버지가 실제 말했는데 저희는 수용소에 없었습니다. 수용소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수용소에서 안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14호 관리소는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신동엽 아버지가 만화씨 증언하려면 우리나라에는 그럼 14호 모순이 수용소가 생기는 거죠. 없다 이래야 되는데 예. 우리는 수용소에 없었으니까 수용소에 있다는 건 인정하잖아요. 북한의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건 북한 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14호 관리소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수용소에서 살은 적이 없다. 수용소가 없는데 어떻게 수용소에 살겠는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실수한 거죠. 나는 저희는 수용소에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용소는 존재하는데 자기네는 수용소 출신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동엽 씨의 말 중에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북한 수용소 중에서도 제일 경비가 삼엄한 곳이 개천 예, 예. 수용소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전기 철조망이 탈출을 못하게 둘러싸고 있다고 그러는데 둘이 도망을 가다가 한 사람이 전기 철조망에 들어붙어서 타니까 자기가 그걸 딛고 탈출을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가능하죠. 같이 하다가 먼저 이렇게 그 철조망이 전기가 흐르는 걸 모르고 예. 철조망 있고 철조망 바로 옆에 같이 이 고압선을 들여놨는데 그걸 이제 뭐 모르고 이제 그 철조망을 넘으려고 그 철조망을 넘어야지만 어쨌든 탈출할 수 있는데 철조망이 이게 뭐 뛰어서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한 4, 5m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짚고 올라가지 않으면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걸 잡았다가 전기가 아마 붙어버리니까 타다 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다 같이 또 꺼내려고 하면 구원하려고 하면 같이 죽습니다. 그게. 전기 붙은 사람 손잡으면 같이 전기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신동엽이는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만 탈출하라고 그 자기 동료이 그 몸을 딛고 넘어선 것 같은데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그러나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신동엽 씨의 아버지가 만약 그 책에 나오는 주장대로 개천 수용소에 계속 있었다가 인터뷰에 잠시 끌려 나왔다는 것이라면 예. 그 사람은 나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건강 상태가 과연 그렇게 가능했을지, 그리고 또 신동엽이가 나와서 저렇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악질적인 반동 행위를 국제사회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그대로 놔뒀을지 여러 가지 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완전 통제 구역은 원래 완전히 이제 죽이 있는 대상인데 90년대 후반부터 북한 그 경제난 때문에요. 경제가 확 무너지면서 소위 그 수용소 경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내부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그 외화거래 수단들이 국가안전보위부를 목에 살리는 그 수단을 했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표창교련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생산을 하게 하고, 그래서 소위 그 노동 노예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교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보다는 좀 살려서 일을 좀 시키자. 그러니까 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탄광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석탄을 가지고 북한의 최대 화력 발전소에 북청 화력을 갖다 목에 살립니다. 근데 수용소에서 석탄을 안 캐게 되면 북청 화력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먹이기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장기 생존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아까 좀 방금 화면에 조명철 씨 동생이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형을 자식도 놓고 도망친 사람, 책임 없는 사람, 나쁜 사람 막 욕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유명해진 탈북자, 국제사회에서 알려진 탈북자들을 아버지, 형제, 뭐 형 동생을 등장시켜서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만듦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압박을 주고 더 이상 우리 북한 너 인질로 잡혀 있는 모습 아직 살아 있다. 내가 거기 갔지만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너희 형제들을 보고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중상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다 인권 실태를 낱낱이 폭로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압박을 주는 것이 첫째고요. 그리고 인간 추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그 조명철 씨 동생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인권을 입에 담을 수 있냐. 부모 처자를 버리고 간 주제에 무슨 인권을 하면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매도해버리면 인간적이면 매도해버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말을 믿지 못하게 국제사회가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 까불지 마.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면 상당히 위축되거든요.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강철환 씨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동엽 씨도 책에 쓴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다 적극적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북한 이슈 보겠습니다.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북한을 찬양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리면서 종북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의 2인방 황선 신은미 씨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손재원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토크 콘서트를 주도한 2인방, 바로 황선 씨와 신은미 씨인데요. 평소 종북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온 황선 씨는 1998년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시절 당시 한 총련 의장이자 현재 황 씨의 남편인 윤기준 씨의 지령을 받고 통일 대축전 행사에 참가하면서 북한에 처음 발을 들여놨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됐는데요. 이후 2005년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 방북, 평양 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 딸을 출산하면서 원정 출산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출산 당일이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북한 원정 출산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산 겁니다. 황 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양측으로부터 평화동이라는 축하를 받았으면 받았지 의심이나 비난은 없었다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2007년에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2011년 민노당이 통합진보당으로 통합된 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끊임없이 종북 논란에 휩싸여왔습니다. 재미동포 아줌마라 불리던 신은미 씨는 여행을 목적으로 남편과 함께 자주 북한을 방문, 각지를 돌아다닌 이색 경력의 소유자인데요. 신은미 씨는 북한 여행 경험을 토대로 강연을 하거나 특정 매체에 여행기를 기고하면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몇 해 전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목의 여행기를 연재한 바 있고 이후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바로 알자는 취지로 전국 각지를 돌며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 2인방에게 누리꾼은 북한으로 가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예, 이 사람들이 한 얘기 때문에 하나 검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세 분께 물어보니까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북한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북한에서 돌아가서 살뿐 생각하시면 제가 20년째인데 벌써 북한에 갔죠. 누가 막는 사람 없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김치 정권이 붕괴되면 당연히 가야죠. 그전에는 안 간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여기 나온 세 분은 100%로 북한이 통일되게 김진치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북한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에서 열린 종북 콘서트에서 오간 얘기들을 보면 탈북자들은 80 내지 90%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탈북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광주까지 이어진 논란의 발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의 잣대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는 있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새 쌍둥이 나오면 6kg 될 때까지 키워준다. 재밌는 얘기도 있네. 김정일이 노동자에 의해 개발한 맥주는 폭탄주보다 맛있다. 이러니 또 여기 보면 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태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 때로는 길 지나가다가 나무집 담장에 걸려있는 명태를 뜯어먹으면서 가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세터민이 다 89, 90%가 북한을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건 아까 이제 우리 셋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이제 증명이 된 거고요. 네. 근데 나무집 담장에 걸려있는 명태 뜯어먹어도 북한에 괜찮습니까? 우리 송지영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제가 있잖아요. 그 87년도에 수용소 딱 나오니까 딱 그때까지만 해도 함경남도 여독군 안에 그 겨울만 되면요 명태가 다 널려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다. 그러니까 그때는 경제가 나빠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명태가 졌는데 88년부터 89년 사이 지나가면서부터 명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마 87년 이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명태가 많이 잡혀서 진짜 뜯어먹기도 했거든요. 했는데 88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 한 마리가 한 달 월급보다 더 비싸니까 명태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황선 씨가 언제 가봤길래 남의 집에 담장에 걸려 있는 지금 담장에 명태 뜯어먹는 교화소 가는데 지금. 교화소 가요? 교도소? 당내 한이삭 뜯어먹어도 지금 교화소 가는 판인데
아니 무슨 저게 언제 때 갔다 온 이야기인지 전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번에 갔다 왔나요, 저 황선 씨도?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 맞다나 북한은 옥수수밭도 군대들이 총을 메고 경비소입니다. 아하. 명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명태 잘 먹고 자랐으면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이 키가 다 변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명태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건데 그런 걸 많이 먹고 자랐으면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이렇게 키가 작겠습니까? 예. 뭘 명태를 또 이 두 사람이 북한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한다. 의료의 천국입니까? 그렇게 북한이? 뭐 말할 가치도 없고요. 예. 말할 그 천국이면 꽃제비들이 지금 그렇게 놀려서 꽃제비 1탄, 2탄 지금 계속해서 북한에서 동영상 나오는 거 보면서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간단히 저분들을 제가 평가를 하면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수 군사 독재 정권. 북한이 지금 군사 독재 정권이거든요. 왜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 손군 정치를 하면서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일반 주민들을 탄압하면서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30살 난 그 철부지의 말을 인용해 그 철부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3대 세수 군사 독재를 옹호하기 위해서 저런 오용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이 참 불쌍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에 당 삐도 싫어요, 저희는. 예. 이 서울에서 열린 종북 토크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수경 의원, 그 평양축전 때 북한을 방문해서 이 남북한을 떠들썩하게 했던 임수경 의원이 깜짝 출연을 해서 이제 우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 평양축전 때 세 분은 이제 임수경 의원이 평양축전에 갔을 때 세 분은 평양에 그때 북한에 사셨습니까? 네. 예, 있었습니다. 그때 임수경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또래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임수경이 평양에 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행지를 몰래 만들어가지고 정말 비밀리에 평양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봤던 모습은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정말 자유롭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젊은 애들은 남쪽을 되게 암울하게 봤거든요. 암울하게. 뭐 남조선의 어떤 식민지니 뭐 이렇게 봤는데 임수경 모습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저게. 예. 그리고 그때 그 당시 북한에서는 그 일본산 뭐 삿포로 맥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고 아주 유명한 맥주였는데 임수경 씨한테 일본 맥주를 주니까 이런 거 안 먹겠다고 난 한국 맥주 달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갑자기 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냐. 예. 이런 소문이 확 돌아가지고 예. 소위 평양에서 남쪽의 어떤 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임수경 씨가 상당히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임수경 씨 만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요. 가만 보니까 되게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사상적으로 박제화된 거의 뭐 북한 편을 둔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상한 그 이념에 진짜 찌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뭐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북한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은 독재 치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옥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짓 콘서트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황호택이 만난 사람은 국민체조를 만든 유근림 전 경희대 교수입니다.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시절에 국민체조를 만들어 자신의 목소리로 구령을 녹음해 전국에 보급하면서 지금도 우리 귀에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2시간씩 이곳에서 탁구를 치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다섯, 여섯, 일곱, 하루 운동, 하나, 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932년생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로 83세신데 네. 정정해 보이세요. 아, 그러세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네. 이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가리지 않고 잘 먹고 또 적당한 운동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전공이 체조였었어요. 그래서 해방 직후부터 전국 체육대회도 그때부터 참가하고
그래서 매일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비교적 건강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네. 이 국민체조라는 이름이 붙은 이 체조를 네. 전부 다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37년 전에 구령은 물론이고 네. 동작 하나하나까지 다 만드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체조를 만들게 됐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요. 예. 지금 새마을 운동 같이 전 국민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체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 당시에 문교부죠. 예. 문교부를 통해서 체육회로 하달이 됐어요. 그런 예. 그래서 체육회에서 제가 체조협회 부회장을 그때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체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들 또 학교 다닐 때 네. 가면은 음악이 틀리고 이 국민체조를 전부 수업 전에 의무적으로 예. 하고 이랬는데 네. 거기에 다 박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군요. 아이, 그러면요. 이게 박 네. 대통령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국민체조를 보급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새마을 운동 같이 예. 이 체조로도 국민이 일체가 되고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일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가까운 그 당시에 그 라디오 체조라고 일본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체조가 우리 국민 통합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구령을 붙이고 네. 또 이 음악이 계속 배경음악이 그럼요. 깔리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체조에다 음악을 붙일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건 음악가 김희조 씨라고 지금 안 계시지만 예. 그분이 작곡을 했는데 곡도 좋고 또 입으로 구령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 김희조 씨한테 음악을 부탁해서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시범자들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보급을 하는데 각 학교 각 도의 그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들을 동원해서 강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게 됐습니다. 예. 교수님의 얼굴은 기억을 못하지만 당시 화면으로 봤던 건 아니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구령을 붙이셔가지고 한번 국민체조 동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당시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국민체조 시작!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아직도 83세신데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세요. 아이, 그러세요. 국민체조의 동작이 전부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순서로 만들었습니까? 어떤 예. 의미를 부여해서? 본래 체조라는 게 심장에서 그러니까 팔다리 운동부터 시작해서 예. 차차 강하게 그래서 마지막엔 다시 약한 동작으로 이렇게 되는 게 체조의 그 꾸밈입니다. 그래서 팔다리 운동부터 시작해서 몸통, 온몸 운동 이런 수준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제가 조정래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태백산맥 쓴 작가가 네, 네. 하루 종일 글만 쓰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국민체조를 한다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서 네. 이제 네. 워밍업을 해가지고 책을 예. 이제 글을 쓰고 그런다는데 이게 일어나서 아침에 공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추울 때는 그렇죠. 이제 방 안에서 국민체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게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예, 그 체조라는 게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혈액순환을 돕게 하고 아하, 혈액순환에 도움이 예, 된다. 도움이 되네, 예. 그럼요. 그리고 호흡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건 또 기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 누구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체조에. 예. 그런데 이 보통 이야기하기를 이 운동은 숨이 가쁘고 땀이 나야 좋다 이러는데 네. 체조는 그렇게 뭐 숨이 가쁘거나 예. 땀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반인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땀이 나고 뭐 이렇게 숨이 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강도를 맞춰서 유연하게 그런 하는 게 특징입니다. 체조가. 그러니까 숨이 차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 요즘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네. 주의를 말하고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을 다른 말로 하면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게 다 이 대사증후군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가리질 않습니다. 예. 뭐 육류든지 채소든지 전부 그러나 너무 고기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예. 채식을 주로 하죠. 예. 네. 지금 83살이신데 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인간이 욕심이야 오래 살고 싶겠죠. 근데 저는 그저 90만 넘으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매일 이 탁구장에 나와서 즐겁게 또 운동이라는 게 그래요. 억지로 한다고 운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여기 또 분위기가 예. 남녀노소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도 하고 또 운동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체조를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국민 체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형식의 체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운동을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즐겁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럼요. 말씀하시는 네, 거. 네. 예. 탁구가 그런 면에서 좋군요. 예. 저도 탁구를 좋아하는데요. 네, 그러세요? 예. 괜찮으시다면 저 탁구 한번 쳐볼까요? 제가 되겠어요, 실력이? 아니에요. 오래 치셔서 저보다 잘 치실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저 점심 내기 하면 어때요? 좋습니다. 예. 한번 해보죠. 네. 예. 하루에 예. 2시간씩 탁구를 치신다는데 좀 연세에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주 쉽니다. 쉬었다가 또 치고 계속해서 2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교대해서 그렇게 치죠. 예. 오늘 저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내기도 많이 하세요? 하죠. 이 탁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체육학과 교수를 지내셨는데 노인한테 이게 좋은 운동입니까? 예. 우선 전신을 움직이고 특히 이 뇌나 눈, 눈의 시력이 아주 탁구를 치는데 왜 눈의 시력이 좋아집니까? 아니 그게 그 하얀 공을 저저렇게 이게 보다 보면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나이에 비해서 비교적 눈은 안경은 썼습니다만은 잘 보이고 좋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탁구를 좀 치다가 40여 년 만에 지금 탁구를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좀 자랑을 하자면은 요 제 배둘레햄이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세요? 탁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8cm가 줄었으니까 3인치. 네. 예. 허리 사이즈가 굵으면 배가 나오면은 그렇죠. 어떤 우리 신체에 뭐가 나쁘죠? 그러니까 우선 그 배가 나온다는 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만은 그 뭐랄까 요새 저기 많죠. 고혈압, 혈압이든가 당뇨, 그런 것이 대사장애 아까 말씀은 그렇죠.
그런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노인에게 딱 맞는 거죠. 예, 대사장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탁구를 하면 저처럼 허리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제가 산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탁구라는 게 힘들게 하지 않고 자기 체력에 맞게 적당히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 100세, 꾸준히 운동하고 즐겁게 살아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못다한 나들이 오늘로 계획하셔도 됩니다. 안개만 아니면 점차 맑아지겠고 낮 동안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산에 오르신다면 건조한 대기에 불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곳곳에 뿌연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서산 200m, 서울도 2km로 평소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안개가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안개만 아니면 하늘 자체는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중부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3도, 대구 16도, 강릉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큰 추위 없이 포근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다소 잦은데요. 내일과 모레 아침 사이엔 충청 이남, 수요일은 영동, 그리고 금요일은 전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연평도 포격 사건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그 몇 배로 갚아줘야 다시 도발할 생각을 못합니다. 연평도 포격 때는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